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였던 오늘 놀이동산과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죠. 이런 때일수록 인파를 피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휴일과 여름휴가를 잘 보낼 방법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놀고 먹기 연구소 이우석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저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 형태를 추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일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김 의원 스스로도 동일 노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닌 정규직의 임금을 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역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로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이건섭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를 밝힌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일단 밝힌 그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 결과라는 것은 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한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약 314억 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정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의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전부 다 민간단체에 사용된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보통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국무총실에서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직접 감사한 건 아닐 텐데 이번 이제 시민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건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무조정실이 이제 이 조사는 진행을 한 것이고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서 네. 국무조정실에서 뭐 실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아무튼 국무조정실이 주도를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미 뭐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민간단체 회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일부 이제 이러한 이제 비리 뭐 이런 사례들이 일부 먼저 나온 것도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속 힘을 싣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민간단체라는 것에는 이른바 이제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지만 무슨 뭐 연맹 뭐 협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민간단체에 이번에 부정이나 비리 사례가 드러난 실제 어떤 단체들인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층을 좀 결집시킨 바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에 대해서 뭐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랄지 워낙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여러모로 압박을 해온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네. 그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지층이 어떤 원하는 바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러한 이제 뭐 부정 수급 내역이 뭐든 간에 전 정권이 예를 들면 이제 시민단체 포함해서 민간단체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 해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야권 성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석으로 하자면 야권 성향인 시민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시민단체 지급한 게 얼마나 되고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가 같이 공개가 돼야 그래 이제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건 아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런 이 부정 사례들이 예. 사실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느 단체냐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참여연대 민변 예. 또는 뭐 한동안 논란이 됐던 뭐 정의기억연대 이런 시민단체였으면 네. 이 언론이 취재를 안 했을까 이름이 없었을까 과연 지금 보도된 것에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지나 특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규모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급증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당시에 친정권 활동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이 특위 회의에서 이 주장을 했는데요. 전 장현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면서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서울시의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사업인데 전 장현이 이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2021년 말에 보면은 사업 활동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지급 받아서 이 불법 시위를 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박경석 대표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전 장현은 받는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직접 받고 있지 않다. 다만 네. 전 장현이라는 단체가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지 않습니까? 예, 연대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는데 예. 그 밑에 있는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 중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전 장관과 의도적으로 엮는 거 아니냐. 그게 다른 것인데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유엔 권고에 따라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 집회 이런 걸 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위 일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게 일종의 낙인 찍기 아니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불법이라든지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닌데 하태경 의원이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논평을 냈는데 노조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몇몇 단체 몇몇 사람의 부정 비리를 침소봉대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서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와 같은 시정 조치들이 동반돼야 된다. 그런데 모든 시민단체를 부정의 온상으로 왜곡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에 이은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질까 봐 우려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이 최강욱 의원 주거지 앞에서 이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의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는 변호인이 폐하에 법사위 인사청문 등의 의정 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최강욱 의원은 네. 용인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가 유출,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 관련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중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건데요. 경찰은 이 자료가 최강욱 의원과 MBC 기자 임모 씨 그리고 유튜버라고 하는 신모 씨 그다음에 또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탐사 출신의 서모 씨 등 차례를 거쳐서 네.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다른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두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다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신고를 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 또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사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주도를 해서 이 수사를 하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본인이 주도하거나 본인이 지시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눈치를 봤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해석이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최강욱 의원은 이제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을 또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최강욱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은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법원이 내주니까 그러네요. 나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여러모로 진실이 뭐냐가 밝혀지는 게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사건이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냐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국회 사무처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속했던 의원 등에 대해서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요. 총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 29곳 중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금 녹취 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이 추정이 되는 그런 의원들의 어떤 이 후보군을 좁혀놨는데 네. 이들과 관련된 동선을 확인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검찰은 국회 사무처에 이들에 대한 출입 자료를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이것은 과거에 이제 구체적 혐의와 함께 뭐 자료를 요청했다면 수사 협조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다수 인원에 대해서 목적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압수수색을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오늘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돈 받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상이 된 곳은 29곳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압수수색에 대상이 된 29곳 중에 이 29곳이 오늘 특정돼갖고 오늘 일부 언론에 뭐 실명까지는 아닌데 대략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도가 된 건데 네. 아마 아마 그 29명 중에는 이 한 뭐 10명 가까이는 아마도 이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국회에서 뭔가 돈을 전달했다든지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수사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조건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끝이 그렇게 멀리 있어 보이진 않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을 출범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국회 검증특위 구성이라든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 등을 요구를 해온 바도 있습니다. 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인사가 원내 수석 부대표인 송기현 의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단을 구성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 지난 주말에 이제 장애 집회 부산에서 열린 장애 집회에 나가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제대로 할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서 심판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작자의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작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런 작자라는 말을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선전성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체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괴담과 선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 백드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회의할 때 뒤에 걸어놓는 이제 큰 예, 이제 예. 문구 써놓은 그 배경을 예. 괴담, 선동은 공공의 적이다 이런 문구를 거는 이런 대응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인식이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을 작자라고 표현한 거 이건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좀 품위 있는 용어를 네.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 국민들이 어쨌든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공당의 최고위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뭐 이런 작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자꾸 말이 험해지잖아요. 그 뒷말도 험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 중앙선관위원회 노태학 위원장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네. 방금 말씀드린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즉각 사퇴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즉각 수용, 대국민 사과와 조직개혁 약속 이런 내용을 이제 담은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되는데 아직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꾸 정치 공세만 할 게 아니라 채용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일단 나서야 된다.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 주장한 바를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면서 선관위를 주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에 불과한 얘기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와 민주당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지난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이니까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 거꾸로 선관위 편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둘 다 해당하는 주장을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온 건데요. 예. 네, 선거를 현장에서 치러본 분들이라면 대개 이제 공감하실 것인데 선관위가 그 두 당 중에 한 편의 편파적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 현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어쨌든 야당 시절에도 여당 시절에도 이 선관위가 뭐 부정선거를 뭐 주도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현수막 문구를 뭐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못 쓰게 했다. 상대한테 유리한 건 써주게 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해왔는데 그런 공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을 이끌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자리에 사단법인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인 이일애경 씨를 임명했는데 발언이 논란이 돼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뭐 언론 보도로 보면은 3주가 지났는데 네. 3주간 고민 끝에 이제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 을 혁신위원장으로 오늘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인선 발표 9시간 만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 과정을 좀 보면은 일단 오늘 오전에 깜짝 발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내정 소식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이 이래경 이사장은 친명 인사이다, 친 이재명계 인사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어진 이제 후속 보도를 보면은 그동안 SNS를 통해서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든지 또는 이 중국의 풍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어떤 관측 풍선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게 관측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게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안원 작폭도 조작한 미국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오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의사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 발표 그러니까 북한이 행한 이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 내에서도 반발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칠승 원내대변인의 이제 발언도 논란이 좀 됐는데요. 해명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이 천안함 이 함장이었던 최원일 전 함장이 SNS에 해촉 조치 등이 없으면은 내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들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찾아갈 거다라고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네. 이것을 이제 비난을 또 했거든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원색 비난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이 지금 혁신위원장 임명과 사의 문제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동안에 혁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혁신위원장의 임명을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이 비명계 쪽에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고민 끝에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겁니까? 황당하죠. 그동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네. 전권을 맡길 만한 혁신위원장이 이런 생각과 발언을 SNS에 써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논란의 내용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걸쳐져 왔던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축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그냥 혁신위원장이라고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새로 또 혁신위원장 할 만한 인사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다음에 전권 혁신위원장에 누가 나온들 과연 여기에 힘이 실리겠느냐라는 의문 그리고 이게 결국 당내의 내용으로 번질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대체휴일에 이어서 오늘 또 내일 연휴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곧 여름 휴가도 다가올 텐데요.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걸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 모시고 마지막 휴일과 다가올 여름 휴가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네, 이 연구소 이름이 특이해요. 놀고 네. 먹기 연구소. 이 어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연구소라고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런 연구소 만드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것들 열심히 일해라,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운동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컨설팅을 해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놀고 먹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연구소는 없을까 해가지고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처방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원래 레저 여행 기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신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표현이 놀고 먹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감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문제죠. 놀고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그동안 스스로 이제 만들어 왔던 거죠. 아, 거꾸로 생각하면 좀 네네.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왜 좀 놀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을 네네. 지으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생산적인 연구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소라 하면 보통은 이제 뭔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 효율화를 한다든가 뭔가 자꾸 생산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소비를 하는 연구소, 노는 연구소 이게 오히려 보면 경제 원칙에 부합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잘 놀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러네요. 재충전을 잘하면 네네. 생산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치약에 비유하면 뭐 이제 잘하면서 이제 치약을 꽉꽉 채워놓고 예. 이제 그걸 이제 일을 하면서 다 치약을 다 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약을 다 짜버리고 나면 정말 공허해지고 스스로 이제 채울 그 재충전의 기회가 너무 없는데 놀고 먹는 것으로서 그런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표현 썼으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잘 놀고 네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요. 자신을 많이 좀 내려놓고 처음에 아까 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놀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시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도 돼. 잘 놀아도 돼. 그리고 매일 먹는 한 끼라도 좀 더 맛있는 걸 찾아 먹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충분히 놀 네네. 자격이 있다 당신은.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 놀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대로 못 네네. 놀았잖아요. 사람들하고도 네네, 그렇죠. 만나지도 잘 못하고. 네. 그걸 3년 이상 겪었다가 네네. 이제 엔데믹 시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갑자기 해외여행만 확 나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상 심리가 좀 있죠. 네.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네. 노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여가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가짐이 한번 그런 이제 모든 게 제한되는 이동과 어떤 자유가 뭐 제한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이제 제한되는 그 시대를 겪고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팔팔할 때 좀 더 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보상 심리 이외에도 그런 반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는 방법을 선택할 때는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꽉꽉 차는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조용히 약간 차단돼 있는 아니면 혼자 아니면 가족과 함께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웰리스 관광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숙소를 뭐 고른 걸 봐도 네. 예전에 그 아파트 형태의 호텔, 그 네모난 호텔에 뭐 101호, 102호, 103호 있는 게 아니라 네. 독채로 된 데를 훨씬 더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을 가급적이면 좀 꺼리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가면 아직까지도 이제 마스크가 저기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뭐 해제되고 했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약간 독감도 그렇고 약간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제 독채나 그런 뭐 차박 아니면 캠핑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차박 캠핑 말씀하시니까 네네. 진짜 몇 년 사이에 차박 캠핑 진짜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난주에도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우석 소장께서는 어떻게 알차게 놀고 먹으셨습니까? 저는 일했죠. 네. 일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놀고 먹기 연구를 했습니다. 놀고 먹기 연구. 이제 곧 성수기가 오잖아요. 네. 여행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일명 7말 8초, 7월 말 8월 초가 있고요. 예. 지금 당장 6월 달에 여행 가는 달을 지금 시행 중이에요. 문체부랑 관광공사랑 지자체들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대신 뭐 맛있는 건 많이 챙겨 먹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잘 놀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그런데요. 근데 일을 약간 즐기면서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먹어야 되는 새끼가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유독 맛있는 것을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서 챙겨 먹으면 그것도 이제 가장 간단한 레저고 가장 간단한 이제 식도락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요. 네. 네. 지금 6월인데 벌써 더워요. 여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6월에 가면 좋을 만한 대표적인 네네. 것 혹시 좀 숨겨놓으시고 공개 안 한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숨기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여행 가는 데를 지금 시행 중인데 네.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숙박, 교통 뭐 이런 혜택이 많고요. 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도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월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거의 봄장마라 싶을 정도로 4, 5월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또 쨍쨍한 햇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수욕장이나 해변을 가면 피서가 아니에요. 가장 더운 데가 그쪽이에요. 오히려 지열도 많이 올라오고 볕 가릴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실은 이럴 때는 시원한 산자락이나 고원 여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평창 고원, 태백 고원 뭐 이런 데들도 있고요. 경상북도 쪽에도 영주라든가 이런 소백산 자락에 영주 봉화 같은 곳에 한마디로 선선한 곳이죠. 네, 선선하고 이제 맑은 공기, 지금 이제 실록이 다 이제 나무마다 피어오르면서 네. 맑은 공기와 또 이런 곳이 해변보다는 또 사람이 적어요. 일단은 밀집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비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쾌적하고 이제 본격적인 피서 여행 바캉스 전에 간단하게 이제 산행 같은 경우는 사실 7, 8월 달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월에 다녀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기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네, 이번 주말 지나는데요.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선선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야외 생활하기 딱 좋은,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 지금 6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계절에 못 갔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공간이나 여행지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세대별로 추천해 주실 만한 놀거리나 먹거리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세대별로 사실 이제 딱히 이거를 취향을 구분한다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SNS에 좀 익숙하고요. 예.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일명 자랑질이죠. 놀러 가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땡땡에 올릴 수 있는, 네네. 패땡북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일단 뷰가 좋은 곳, 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여행을 떠나는 것 같고요. 예.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MZ 세대 안에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종강하고 방학이니까 그럴 때는 며칠씩 체제하면서 뭐 서핑이라든가 쿠킹이라든가 다이빙 같은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떠나보시면 좀 더 이제 남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드리고요. 예. 중장년 이상이라면 아무래도 좀 건강 좀 생각도 하고 해서 공기 맑고 뭐 운동 삼아 걷기 여행 같은 코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산행이 아니고 굳이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이제 로컬 음식들 맛보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 여행을 즐기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뭐 미각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휴가 계획 벌써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벌써가 네네, 아니죠. 맞죠. 뭐 지금 세워야지 사실은 여름 휴가 갈 수 있을 맞습니다. 것 한 달 같은데요. 정도 남은 거죠. 예, 올여름에 꼭 가볼 만한 곳, 네. 놀기 좋은 활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놀기 좋은 활동은 사실은 해양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양 쪽이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행에서도 이제 사실은 여름철에는 산행 같은 건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농어촌에서 농가 민박, 어가 민박을 하면서 일주일 이상 살아보기 같은 체험들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잘 찾아보시면 그 지역의 향토색을 물씬 느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나는 맛있는 이제 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1박이나 2박 3일 여행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정말 거기 두루 꿰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이제 털 털어서 그냥 싹싹 긁어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을 한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난 다시 여기 또 오겠냐, 막 이번엔 뭐 제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지, 이런 이렇게 보는 관광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체제하면서 뭐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좀 보시고, 예, 그냥 선선한 곳에서 그냥 낮잠도 주무시고, 그러니까 평소 이제 업무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그런 여행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도 너무 치열하게 하고 노는 것도 사실은 너무 치열하게 네. 놀았어요. 네, 요즘 거의 뭐 여행 노동자처럼 놀았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편안히 즐기면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좀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런저런 여행에 대한 기술, 또 잘 놀고 잘 먹는 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놀고 먹기 연구소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은 추억 속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환상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 과거 위거리로 치부돼 왔던 애니메이션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애니메이션 관련된 책 갖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벽돌책 읽게 나와야 되는 책입니다. 뭐요? 예,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합하면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애니메이션 책인데 1200페이지가 넘어요? 네. 이거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보는 책 아닙니까? 네, 근데 분량에 비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반인들이 읽기에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래서 만들어진 거야 같은 뒷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네.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 가장 성공한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사의 창업주이자 예. 디즈니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의 전기를 다룬 책입니다. 닐 게블러의 월트 디즈니 1, 2예요.
아, 월트 디즈니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죠, 써왔으니까. 그렇죠. 네. 의뢰 네. 당연히 뭐 회사가 그럴 줄 알았지. 네. 사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월트 디즈니의 그 말 많은 실사 영화 인어공주를 봤거든요. 아, 예. 네. 예. 진짜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제가 미국에서 봐가지고요. 아.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영어 잘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노 잉글리시입니다. CG나 노래 같은 건 정말 좋긴 좋은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영화는 PC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잖아요. PC가 politically correct의 약자인데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이죠. 원래는 뭐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서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말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장님이라는 말은 좀 너무 비하하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요즘은 쓰면 안 돼요. 네, 시각장애인 같이 이렇게 쓰자. 네. 지금 그렇게 많이 고쳐져 있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디즈니가 원작에서도 백인 인어공주가 와야 하는 자리를 억지로 흑인 인어공주가 맡게 하는 등 과도하게 PC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정치적 올바름에 네.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그전에도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슬람 여학생이 주인공을 맡는 그런 미즈마블 같은 영화도 나왔었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를 또 흑인에게 맡기기도 했거든요. 네네. 계속적으로 PC를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니 원작의 왜곡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난을 좀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뭐 이 논란을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시사평론가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 디즈니가 이런 성향을 가지는 것인지 그 디즈니 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의 인생 자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원래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인가? 원래부터 그렇게 꿈꿨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만들긴 했는데 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기업가로 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자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 네.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이게 초창기와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데 예. 그 전에는 확실히 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업가.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가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시대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가들의 계보가 좀 있습니다. 이들 전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아예 그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강철왕 카네기, 철강 카네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왕 포드. 그때 예. 왕자를 붙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 왕 뭐 스티브 잡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네. 예. 왕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인데 예. 그 세대와 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기업가의 이미지가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인데요. 네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예술가의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전쟁 후에는 월트 디즈니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이미지가 강하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미국이 사랑하는 기업가가 월트 디즈니거든요. 네. 한 세대 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 30년대 넘어갈 때는 뭐 강철왕 카네기, 그쵸. 자동차왕 포드, 네. 뭐 이렇게 그 당시 혁신은 그거였으니까 그쵸. 그거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넘어올 때 뭐 IT나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 네, 네. 막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혁신가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딱 그 끼어 있는 사이에 사람이다. 50년, 60년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우리 저 디즈니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기억하는 거. 네. 저는 어렸을 때 톰과 제니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만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애니메이션을 그리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합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토끼 오스왈드 캐릭터예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옛날 건데. 네, 옛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 네. 뭐 칼라 TV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네, 막 봤던 것들. 네네.
그게 제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거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토끼 오스왈드를 경쟁사의 캐릭터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디즈니가 저작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치부심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 마리 작은 쥐였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굉장히 유명한 명언.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봐도요. 월트 디즈니 명언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영어로 써 있네요. 영어로 그냥 한글로 하세요. 그렇죠. 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즈니는 한 마리 작은 생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한글로 하니까 좀 맛이 안 나는 듯긴 한데요. 이때 이 작은 생쥐거든요. 이 작은 생쥐 이름을 우리가 미키마우스라고 부르고 있죠. 월트 디즈니를 키운 게 바로 미키마우스였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정말 근데 그 미키마우스를 성공시켰을 때 당시로서는 아까 혁신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시로서는 잘하지 않았던 유성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소리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유성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음향 기술을 가지고요. 교양학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미키마우스 시리즈보다 좀 더 인기 있었던 게 실리 컴퍼니스라고 멍청한 교양악단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교양악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음악과 애니메이션의 결합이 강조된 작품이었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칼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면 일단 그걸 그 돈을 퍼부어서라도 완성해라는 디즈니의 고집이 있었던 거죠. 네네. 디즈니 혁신이 이제 계속되어서요. 아귀돼지 삼형제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면서 나 아는 거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요. 캐릭터에 기초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캐릭터에 기초하네요. 네. 그 전까지는 캐릭터라는 게 그저 생김새에 불과했거든요. 예. 아기돼지 삼형제 뭐 그러면 그 돼지 외형 이런 것만 있었는데 네. 그 돼지의 어떤 캐릭터적 성격,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거죠. 그런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디즈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백설공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백설공주는요 애니메이션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 혁신인 게 뭐냐면 네. 그 전까지는 이 애니메이션 뭐 아기돼지 삼형제니 뭐 실리 심포니니 뭐 해도요 막간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막간극요? 네. 한 10분 내외의 단편 정도로요. 영화와 영화 사이에 잠깐 중간에 브릿지를 연결해 준다라는 개념의 극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백설공주는 최초의 장편 상업용 컬러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니메이션만을 보러 사람들을 극장에 오게 만든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 그 백설공주가 히트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거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데렐라가 또 나와서 히트를 하고요. 네. 최초의 실사 영화인 보물섬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TV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이 TV 시리즈가 또 엄청 히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미키의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TV 시리즈인데요. 이게 뭐 지금 조금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 한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매일 일요일 아침에 항상 미키가 안녕 나 미키야 이러면서 하는 그 미키의 클럽하우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 TV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디즈니랜드도 디즈니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이 새로운 혁신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구현한 애니메이션을 그 꿈의 세계를 현실에도 구현하기로 마음먹은 게 바로 이 디즈니랜드거든요. 그 전까지 놀이공원은 그냥 놀이기구 몇 개 가져다 놓고 그냥 타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딸과 함께 그런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와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조악하다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테마파크라는 말에 그 테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놀이공원을 만든 거죠. 서부를 재현하기도 하고요. 네. 만화의 세계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그야말로 꿈의 실현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꿈의 실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어린이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건 당연했는데 어른들한테도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른들의 꿈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 레고 뭐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뭐 유니버셜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른들이 가서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전기 여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수장이 와가지고 그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디즈니랜드 갔다는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미국인들은 왜 월트 디즈니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 정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다 싶을 정도로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 월트 디즈니의 어떤 아이콘이잖아요. 예. 회사 로고가 월트 디즈니 사인이에요. 실제 자기 사인이에요. 네네. 사람과 기업이 이렇게 일치되기도 어려운데 그 월트 디즈니의 혁신의 이미지가 바로 이 기업의 혁신의 이미지로 이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미키의 아버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다.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 회사가 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를요? 디즈니를 혹시 사지 않았어요?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던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디즈니는요 원래 혁신의 아이콘인 회사였다가 예. 중간에 보수적인 제작과 운영을 하는 바람에 침체기를 겪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성기를 맞기 시작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PC에 대한 논쟁은요 디즈니의 유전자 같은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원래 누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런 혁신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집과 독재 같은 것도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 면에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보면 양면적인 평가도 늘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PC 논란에 이전부터 그 디즈니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덕분에 오히려 미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 PC 논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디즈니의 그 배경을 알면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오히려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하면서 그 시사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책 소개를 하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오늘 추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낀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권 남해안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5mm 내외, 제주도는 오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2에서 29도로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서해 남부 해상에 최대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5도, 습도 7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저와 가까운 한 사람이 매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봄 여인 아버지의 묘소를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방문해 비석도 어루만지고 고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을 떠나보내면 한동안 그 충격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인상 깊게 들린 이유는 그가 찾아간 곳이 조금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어쩌면 국가의 충렬 정신을 상징하는 곳인 국립서울현충원의 엄숙하고 비정한 분위기에 비해 한 개인의 추모 행위가 자꾸 보잘것없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울현충원 앞을 지나치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한 개인의 희생과 기억이 쌓이고 쌓여야 현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6.25 전쟁 희생자만을 추모하는 날에서 시작된 현충일이 1965년 일제강점기 애국선열 등 호국 영령으로 추모 대상이 확대됐고 1970년부터는 지금과 같이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을 현충일로 지정했습니다. 망종은 햇빛이 한껏 따뜻해지는 때로 벼처럼 나달 껍질에 붙은 깔끄러운 수염, 즉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에 종자를 뿌리기 적당한 시기입니다. 봄에 화사한 꽃으로 자태를 뽐내던 매화 같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도 이 즈음이고 보리를 베어 긴 춘궁기에서 벗어나 겨우 한숨을 돌리던 때도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망종을 1년 중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조상들의 보살핌에 고마워하는 제사를 지냈다고도 합니다. 고려 현종 때 망종날이면 전쟁에서 죽은 장병의 뼈를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날, 역설적으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낸 선대의 마음가짐에 저절로 몸과 마음이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정동원의 청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3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 살며시 눈물이 머금어지네요. 시사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일깨워주는 좋은 벗이 아닐까 싶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정환님, 내일도 10시에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고 들었는데 아주 잠깐이라도 순국 선열을 위한 마음 되새겨볼 수 있는 현충일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추모 사이렌 울리거든요. 그 시간에 조금 마음을 경건하게 먹고 추모 사이렌 울릴 때만이라도 묵념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어찌 보면 한 개인의 기억이 그 기억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될 때 그래야 사실은 이 현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 축구대표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저는 나이지리아 전 보기 시작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참 반신반의했거든요. 충분히 그럴만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끝까지 싸워가지고 네. 1대0으로 이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 한국은 1개, 나이지리아가 3개였는데 한국의 그 1개의 유효 슈팅이 골이 된 거잖아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착지를. 정말 그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헤딩골로 이렇게 한 골을 탁 넣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5일이죠.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강전에서 수비수인 최석현 선수의 헤더골로 1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사실 경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나이지리아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대표팀을 몰아붙였고 수비로 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격의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후반 통틀어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이 의심됐던 상황에서도 주심은 휘슬을 불어주지 않았고 연장전 들어간 건데 5분 만에 해결사 중앙 수비수 최석현 선수가 코너킥을 머리로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면서 골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최석현 선수가 지난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서도 2경기 연속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라운드에 들어 누웠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석현 선수가 그랬어요. 오늘 경기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고 먼 채 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많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승리를 따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 이번 대회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회 연속 4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제 정말 아무도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4강까지 올라가 4강 진짜 월드컵 4강 상상도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4강이 가긴 했지만 근데 그동안에 너무 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시작할 때 6월은 20세 이하 월드컵 보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리고 이승원 선수 보면서요. 국내 리그에 뛰는 선수 같지 않다는 느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랬게요? 프로 데뷔전을 아직 못 치렀습니다.
상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타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강인, 이승우 선수 지난 대회처럼 네. 예, 이런 스타가 있었다거나 심지어는 소속팀의 주전도 거의 없는 선수들이 이번에 대표 선수로 참여를 했기 그러게 때문에 이렇게 잘 뛰는 선수들이 지금 다 프로리그나 대학리그에 다 숨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똘똘 뭉쳐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쟁쟁한 강팀을 잇따라 보란듯이 꺾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어떤 기자분이 기분 좋은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지금 이승원 선수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너무 파워풀하고 스피디해서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침착하게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기도 했고 잘 버텨서 패턴대로 하다 보니 이겼다. 근데 세트피스가 이번에 굉장히 작동을 네, 잘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들어가기 전에 코너킥 상황에서 이승원 선수가 그랬대요. 짧게 올릴 거니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라. 요 정도만 미리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잘 올려주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을 올려줬는데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건데요. 이승원 선수가 자신의 공격 포인트 성적은 알고 있었지만 대회 개인 선수 순위를 알지를 못했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개인 타이틀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넣은 8골 중에서 4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착실하게 연습을 했고 그 안정환 해설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세트피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자꾸 그 예.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영준 선수 말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높은 곳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2회 연속 4강에 올랐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회 연속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성적을 비교하면 한국이 3승 2무, 이탈리아는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조별리그에서 우리의 8강 상대였던 나리지한테 졌어요. 대신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꺾고 16강에서는 다른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를 2대1로 물리친 상황입니다. 5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경우는 5경기를 치르면서 11골을 넣고 실점이 6골인데 우리나라는 5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5골을 내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수비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경계 대상 1호를 꼽자고 하면 이번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6골을 넣었던 네. 체사레 카사데 선수가 경계 1호인데요. 지난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에 입단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잉글랜드 2부 리그 레딩으로 임대된 카사데이가 이번 대회에서는 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2골을 장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잘하는 선수들 제가 축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공이 몰라도 다 빈틈이 알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공은 둥글잖아요. 그게 축구의 매력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고요. 김은중 감독의 얘기가 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포츠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즐거움과 현존하는 드라마를 연출해 주잖아요. 네. 김은중 선수가 기대도 없었고 우려가 많았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그것을 이 코칭 스텝을 믿고 선수들이 따라와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맞아요. 인터뷰 장면 저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선수들이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감독님 오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의 또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전이 지금까지는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체력을 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6월 9일 네. 오전 6시. 네. 결승 진출을 놓고. 그때 어떡하지? 출근 시간하고 겹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이거 뭐 다 꽂고 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수들 이제 나흘 동안 좀 푹 쉬고요. 네. 이탈리아전도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그 범행 이유에 대해서 뭐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유정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아서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우선 과외중개 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을 하고 범행을 저지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갈 때는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네. 과외를 구하는 것처럼 접근을 했다가 사건 당일날 중고로 구입한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보다. 예. 입고 간 교복에 범행의 흔적이 남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이코패스와 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네. 근데 정유정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갈아입을 옷도 준비를 못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CCTV 찍힌 거 보면 여행 가방을 뭐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택시기사가 유기하러 야산을 갈 때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로지 그냥 사람을 해치겠다는 욕망만 있고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단계를 떠올리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정 교수의 설명은 이 정유정이 컴플렉스와 내적 결핍이 아마 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과외 앱에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영어 컴플렉스와 중압감을 드러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의 해석은 영어나 학벌 같은 걸 이유로 원래 범행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를 동경하다가 그의 삶을 빼앗고 싶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신을 유기하고 나서 신분증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 진범이 따로 있고 네. 해치고 나면 그 사람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네.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우선 현재로는 강력범죄 전담부 소속 검사 3명으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과외 앱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과외를 중개하는 앱이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이 중개 앱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이 장유정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사 여러 명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광범위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과외 앱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소, 혼자 있는 시간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경찰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온라인 중개 앱에 대해서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선 대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유정이 이용했던 과외 앱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물색을 했다고 하니까 본인의 신상 정보를 봤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이제 대학생이나 네. 저런 뭐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사람이 보고 네. 학부모가 보고 서로 중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 본인의 스펙을 속일까봐 과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학력으로 과외를 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증을 굉장히 강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과외 교사의 얼굴이나 사진, 그 다음에 학교 거주 지역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학부모의 경우는 허점이 되게 많습니다. 학부모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한 거였는데 네. 사실은 그 본인 인증만 하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개인 신상 정보니까 실제로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한 여대생의 경우에는 최근 중년 남성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과외는 관심이 없고
대화만 하면 된다.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앱에서 탈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를 하고 그러니까 단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 단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을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북 완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오늘 낮 12시 42분쯤에요.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에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북위 33.77도, 동경 120.18도에서 진앙이고요. 지진의 발생 깊이는 5km밖에 안 되는데요. 진동을 느꼈다라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고 네. 진앙과 가까운 전주시 완산구에서 주로 걸려왔다고 합니다. 뭐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흔들림을 느꼈다. 지진이 발생한 거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들이 많았는데 예.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 발생 지역에서 진동을 느끼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되게 얕은 얕아서. 편이었기 때문에 지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충격은 더 많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북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합니까? 뭐 하루 한 해 평균 한 3건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오늘까지 전북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8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육상에서는 10건이고 해상에서 그나마도 8건입니다. 2021년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 124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4.0으로 진도상은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 지진은 아주 예민한 분들이 느낄 수 있는 2.0에서 2.9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해도 지진을 느끼면 신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육상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북 지역은 지진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른 행동 요령을 따르는 등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당부했다고 하고요. 지진 대피 요령을 이제 좀 익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네.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동해안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긴장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지역 특히 이제 동해안에서 발생하면 지진의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북한이 뭐 우주 발사체 쏜 날도 그때 재난 문자 받고 난 다음에 대피소가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대피소 찾느라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저도 그 앱 깔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깔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지하철역이죠. 지하철역이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대피소로 많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진이 나면 거기가 안전한가? 글쎄요. 그 지하 주차장이 좀 깊은 데들만 아마 추려가지고 안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길 다 찾아 들어가기가 참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궁금증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제가 오늘도 이제 친한 학부모랑 그 얘기 했는데요. 일본은 지진 훈련이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훈련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어린이들 시켜보면 다 알아요. 학부모님들만 모르지. 애들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잘 받으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에 들어간 걸 다 아는데 어른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떡하지? 부모님이 당황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국가 차원의 훈련도 훈련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의 자그마한 공동체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거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진 대피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모여야 할 장소를 미리 다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난 문자가 안 왔다면서요? 예. 전북 완주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신고가 수십 건인데 그 인접한 지자체는 전주시는 재난 문자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재난 문자가 결과적으로 완주군 주민들한테는 가고 인접한 완산구 지역, 그러니까 전주시 완산구 지역 주민한테는 안 보내진 거죠. 행정구역상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에 둘러싸여 있는데 생활권도 같은데 왜 한쪽 주민에게만 재난 문자가 갔을까?
원래 행정안전부 훈령에 행안부와 기상청은 규모가 3.5 이상일 때 재난 문자가 가고요. 예. 지자체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안전 대비를 위해서 3.0 이상일 때 재난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다르게 대응한 거는 신고가 완주군 쪽에 많이 들어오니까 네. 당황하지 말라고 완주군 쪽에서는 주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도가 완주군의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했다라는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 예. 요청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보냈다.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문자를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전주하고 완주는 통합 논의가 진행될 만큼 가까운 데인데. 그러니까요. 예. 완주만 보내고 전주는 안 보낸다는 거 참 애매모호하네요. 뭔가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오래간만에 엠폭스 얘기를 하게 되네요.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고요? 네, 102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10명의 환자가 늘었는데요. 엠폭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일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9명은 내국인이고 1명은 외국인이에요. 게다가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주로 이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되는 감염 경로는 주로 이제 성접촉이 많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는 치료하다가 의료진이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엠폭스 고위험군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엠폭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부터 네. 1차 접종자가 3,438명이고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4주 후에 2차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5일부터거든요, 지금. 네. 이날 5일 기준 예약자가 103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이 성적 행동의 변화를 하면 엠폭스 발생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회성 이게 아무래도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행동 패턴의 변화를 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한동안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를 전해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때 막 확진자 발생할 때는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0명을 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초 우려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뉴스로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 홈페이지 광고 사진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예. 잘못 읽었나? 그래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여기가 이제 주거복합단지인 더 팰리스 73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73가구만 들어가나 봐요. 분양가만 100억에서 400억이래요. 예? 분양가가요? 100억에서 400억이래요. 100억에서 400억이요? 오늘은 제가 자꾸 제 눈으로 의심하면서 지금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참여한다. 최상의 주거 공간에서 세계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이다. 뭐 이런 홍보 메시지가 써 있는데 말하자면 소수의 재력가를 겨냥해서 초호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짓기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이제 광고 문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박탈감을 조장한다면서 시행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한 광고는 처음 봤다. 천박한 자본주의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고요. 네. 해당 문구는 지금 삭제된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예. 글쎄요. 저도 글쎄요네요. 예. 근데 여러모로 놀라게 되는데 과연 아니 뭐 400억짜리 아파트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럼요. 예. 네. 네. 자,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격이 이뤄지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오늘 또 러시아 측 주장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서로 양쪽의 주장이 달라서 좀 헷갈리긴 한데요. 네. 일단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4일 오전 1시 30분쯤에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 도네츠크 방향 전선의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네,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던 대반격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 통신이 그때도 이미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장갑차 여러 대가 피격이 된 후에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군도 250명 사살하고 탱크를 16대를 파괴하고 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실패했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군사적으로 네. 뭐 대규모 군사작전을 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일단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네. 이제 뭐 네. 탱크나 이런 게 네. 파괴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리고 있고. 아닌데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펴는 거니까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혼선이 빚어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얘기해왔던 대반격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반격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스크바 시간으로 4일 오전에 이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러시아 측이 얘기를 한 건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바로 하루 전날인 3일에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발생하겠지만 우리는 대반격 작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외신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반격 작전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이 대반격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사전 작업을 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보급망 차단도 시도를 했었고요. 탄약고도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면 러시아군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집중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취약한 지점과 다른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네.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중되는 걸 막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루어진 공격이 대반격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전투는 일단 도네츠크주 남부에 집중이 되면서 이 남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동부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도네츠크주 남부만 공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크림반도 또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해서 드론 공격도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인 그런 공격 전략을 펼 것 같고요.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지 시각으로 4일에 주민들에게 자국군의 대반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작전 개시 선언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방공 시스템 사진들을 올리는 걸 단속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일단 공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에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이 러시아 국방부가 이제 뭐 대공세가 시작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고 어떤 종류의 가짜에 대해서도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작전을 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쉿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러니까 네. 일부러 이것도 우크라이나 군의 그러니까 적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뭐 요즘 현대전이 심리전 네, 양상을 네.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공격당한다는 거 인정하면 그렇죠.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심리전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라서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 표현하기 어렵죠. 좀 쉽지는 네네. 않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고 하네. 네. 어떤 이유가 있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시점일까?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6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땅이 굳었습니다. 지상으로 공격하는 게 좀 유리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 겨울에 이제 땅이 얼어붙었다가 봄철에 녹으면서 이제 진흙탕이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지역이. 예.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서방 지원이 조금 늦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좀 늦춰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땅도 굳고 전력 보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걸 결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간의 훈련을 거쳐서 서방의 무기와 노하우로 무장한 부대들이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나토 기지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이제 대반격의 주축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창설이 돼서 그동안 독일 나토 기지에서 훈련을 받아왔던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이 최근 전선 부근의 비공개 위치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서방 동맹국이 제공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반격은 우크라이나 군이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 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네. 이런 이유 외에도 지금 이제 6월이 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이 강화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전차 네. 이런 거 지원해 달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본격적으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네. 독일산 전차나 이런 게 투입이 안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훈련받았던 네네, 그렇죠. 뭐 병사들이 네네. 본격적으로 전차를 몰고 장에 이제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전투 현장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밀고 나갈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동부는 워낙 치열한 곳이었으니까 전투가. 네네. 그렇다 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선이 어딘지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 확대되는 돼버렸어요. 거죠. 네, 이제 반러시아 무장 세력이 있어요. 러시아 의용 군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4일에 러시아군을 생포한 뒤에 포로 교환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이 사람들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군 단체가 푸틴 정권에 반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러시아 민병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러시아 공격에 가담할 러시아인을 모집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군 단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벨고로드 같은 러시아 본토 접경지 곳곳에 공격을 가했다. 우리가 그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럼 배후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반군 단체랑 우리는 그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부인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반군이 공격할 때 쓴 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가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던 무기로 식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험비 미국의 유명한 네. 그 집착. 네, 네. 그게 험비가 막 그렇게 공격받아가지고 있는 네. 거 사진이 막 공개가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간 거지 미국이나 서방이 이 러시아 반군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뒤에서 몰래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군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에 있는 정보 총국과도 연계돼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지난달에 크렘린궁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 정보 당국은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특수작전을 편 것이다 이렇게 파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네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공격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불투명한 회색지대에서 비군사적 수단까지 총동원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NN은 지금 이 작전의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흔들기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불안에 떨게 하는 효과는 충분하게 달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민병대가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했을 때 민간인 수백 명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송들은 본토가 공격받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의 수장이죠. 프리고진이 러시아군의 수뇌부를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균열이 있다는 것도 외부로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뭐랄까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6.25 전쟁 때도 전선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포격전이 벌어졌지만 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는 막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사실 전쟁의 피해가 더 참혹해지는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전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할 때 그때도 썼던 전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러시아가 썼었어요.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으로 위장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군복에 부대 마크가 없는 의문의 부대로 불렸어요. 리틀 그린맨이라는 이 부대가 크림반도에 조직적인 공격을 가했는데 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 시장에 가면 어느 쪽의 군복이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러시아랑 관계가 없는 부대다라고 했지만 다음에 자국군이라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NN이 그대로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반체제 인사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푸틴 대통령 퇴진론이 확산되게 만드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내부에서 이렇게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공포스러울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러시아가 사실은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의 특별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특별작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네.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국경 도시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인들이 사실 전쟁은 뭐 우크라이나 얘기지라고 지금 그렇죠. 약간 멀게 생각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벨고로드주 셰베키노 마을에서 공격이 이어지니까 주 당국이 주민 2,500명을 지금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체육관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 러시아 주민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경지대 주민들을 중심으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당국이 크렘린이나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온 거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네. 국경 지역에서 입은 피해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지금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국영 언론이 전하는 보도 이상으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러시아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추정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전술적으로 러시아에 이제 완전히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 내부를 흔드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포심이 커지게 되면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경우에 탈출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망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BBC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작년 3, 4월에 이제 러시아인들의 탈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군 동원령을 9월에 내렸었잖아요. 작년에. 그 이후에 탈출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군의 동원령 대상이 됐던 남성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먼저 러시아를 탈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떠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영국 국방부는 탈출한 사람들의 수가 1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포브스는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6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직업을 좀 살펴보면 언론인, IT 전문가, 디자이너, 예술가, 학자, 변호사, 의사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부분 50세 미만으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떠나는 자국민이 늘면 늘수록 러시아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기업들은 실제로 직원 부족 문제,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경제의 생산성이 이러다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산업 경쟁력마저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이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실제로 위안화를 받고 원유랑 천연가스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항구까지 중국에 개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유층, 고숙련 노동자들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게 앞으로 러시아가 계속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중국의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F-16 전투기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방장관이 이날 한 얘기는 서방이 지원하기로 한 F-16 전투기는 일단 이번에 대반격을 해도 지금 시점에는 투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종사를 일단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만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가야 되고 엔지니어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지 보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혼자 그 독자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전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될 수가 없다. 투입이 되더라도 가을이나 겨울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유한 무기를 이용해서 이번엔 지상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하고 서방에 F-16 달라고 굉장히 꾸준하게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F-16을 주면 철저하게 방어용으로만 쓰지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는 쓰지 않는다. 본토를 공격하는 데는 쓰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방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미국이 지난달에 일단 조종 훈련은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는 것도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에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이 F-16을 인도하는 일정을 여기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6개월 안에 이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전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서 이 F-16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얘기도 우리가 잠깐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작전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진짜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러시아는 무기가 많아요? 괜찮아요? 그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보다는 큰 나라고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근데 여기도 지금 제재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계속 무한정 어디선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에 보도를 내놨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도, 미얀마 같은 국가로부터 군사 무기 부품을 역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2022년 2월 이후에 러시아의 군비 확장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인도의 미사일 부품, 미얀마의 탱크 부품은 그 이후에도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이 예전에 러시아가 이 국가들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를 니케이 신문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도 전력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그러니까 구형 무기를 개량해서 전장에 투입하려고 이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수출했던 군용품을 역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동안 세계 3위 규모의 무기 수출국이었거든요. 지난 10년간 러시아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간 곳이 인도였어요. 그래서 수출 규모의 35% 정도를 차지했고 중국이 15, 알제리가 10% 정도로 그 뒤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역수입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무기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 무기거리 실태도 공개하고 그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북한은요 이렇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동안에 계속 북한 쪽에서도 무기가 그렇죠. 나가고 있다는 네.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 니케이 신문은 지금 인도랑 미얀마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상 감독으로 활동했던 자카렌코 감독이요.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민간인이 이제 러시아 군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참상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업로드된 직후에 자동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는 인공지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통보 없이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AI가 인권 침해 현장인지 폭력적인 건지 그 구분을 못하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전쟁 범죄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소셜 미디어 운영사가 좀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삭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를 함께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보존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렇죠. 게 많은 분들의 바람일 텐데 그럴 기미가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입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영화 샤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